배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이 탈북자시면서 지금 현재 일본에서 북송 교포 문제 인권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모두 모이자의 리소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1동포 북송 65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959년에 일진이 떠났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 1959년 12월 14일에 첫 배가 출발해서 내년이면 65주년이 됩니다. 25년간에 걸쳐서 187번의 배로 약 1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을 북한으로 날랐습니다. 95,000명쯤 되죠. 93,340명인데 네. 그 정확한 숫자를 지금 저희가 일본 적십자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네. 일본인 1,000은 거기 포함된 숫자입니까? 처음 포함된 숫자입니다. 네. 65주년 어떤 기념 사업이라든가 행사, 시위 등등 조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먼저 좀 전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해마다 12월 13일과 14일 니가타 현지에서 행사를 합니다. 13일 날은 세미나를 통해서 일본 국내에 북송 재교포 문제를, 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한 세미나를 하고요. 14일 날은 배가 출발한 그 부두에서 추모식과 그분들이 인권을 해결하기 위한 결의 모임과 현재 살아계시는 분들을 빨리 구출하기 위한 그러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65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년, 65주년 이럴 때마다 조금 크게 하거든요. 이럴 때는 국제적인 활동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북송 재교포 인권 문제 65주년 국제 캠페인으로 활동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65주년 캠페인을 맞아서 또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업 중에는 다큐멘터리 제작이 있습니다. 작년인가 그 제작 시작한다고 발표회가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진척이 잘 안 되네요. 네, 안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일본으로 김도경 감독님이 김일성과 그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일본으로 오셨습니다. 네, 그게 6.25 때 고아들, 전쟁 고아들을 동유럽으로 보냈던 그 얘기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 단체가 배포를 알리고 같이 참여를 하는 사람들한테, 일본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알리기 위한 그게 동참을 했거든요. 그래 거기에서 이제 김도경 감독님을 간접적으로 알게 됐고, 그래서 북한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겠구나 하고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잠박사님을 통해서 그분을 인연을 붙잡아 가지고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 북송 재교포 문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좀 어떻게 해주실 수 없는가, 이걸 통해서 국제 무대에 이걸 좀 알리고 싶다. 그런데 김도경 감독님이 얼마나 감사하게 그 자리에서 오케이를 해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시사편을, 그러니까 이걸 다큐멘터리를 찍자면 자금이 모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분들이나 국제사회나 일본도 이 북송 재교포 문제에 대한 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시사를 다큐멘터리 준비를 위한 예고편 같은 그걸 5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 본인이 다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이 예고편이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돼서 좀 이게 모금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고,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작년 12월 달부터 저희 단체나 저희 대표님이나 저에 대한 음해가 많았죠. 그런 게 심해져서 공격과 비난과 그런 거짓 소문이, 나쁜 소문이 돌다 나니까 저희들을 응원해 주신 분들도 그 오해를 가지고 멀리하게 돼서 굉장히 지금 난간에 봉착을 했습니다. 대개 제작비는 어느 정도가 있어야 합니까? 김도경 감독님이 이야기하시기에는 최소한 3천만 원이라도 모여지면은 본인이 열심히 최대한 해보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지금 이게 잘 모여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문 속에 모두 모이자나 리소라가 이러한 안건을 가지고 자기 돈을 모으기인데 다 이용을 한다고 이렇게 그 소문을 돌리셨더라고요. 이게 같은 탈북자들이 지금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탈북민들도 계시고 한국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걸 이용하는데 중고로 하는 게 제가 저희
아이를 미국에 유학을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받은 돈으로 유학을 시켰다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유학 자금은 일본에서 식당에서 번 돈으로 보내신 거죠? 식당 하기 전에 제가 하루에 2시간을 자면서 네. 알바를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 처음에 갔을 때 무국적이어가지고 외국인 등록증에 북한에서 왔다는 그 주소가 있어가지고 한 20군데를 알바를 면접을 하다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마트에서 저를 받아주셔서 전 너무 감사해서 거기서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래 일하면서 시급이 높은 쪽으로 계속 이동을 다닌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야간에 일하든지 그러면서 하루에 2시간을 일하면서 모으고 그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손에 물 묻히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보냈지 활동 자금으로 받은 돈에서 1점도 그건 법에서 들어와도 전 다 증명할 수 있어요. 네. 나중에 그런 분들 법적으로 꼭 책임 물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런 활동 자금으로 제 형제를 구하라고 준 돈으로 제가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문을 이제 듣게 되시더라도 꼭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정확히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네.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데는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네. 근데 요거를 65주년이니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65주년을 맞으면서 국제 영화상에 그 뭐 여러 가지 무슨 대회들이 있더라고요. 국제적으로. 그런 데다도 좀 보내서 국제적으로 좀 상도 받게 함으로써 국제 무대에 알리고 싶고, 그다음 저는 이제 북한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그 상징적인 상을 받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김도경 감독님한테 부탁한 게 돈이 벌어질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돈을 들여서 이 다큐멘터리를 봐서 내가 들인 돈이 정말 헛되지 않았고 정말 이게 우위 있는 영화를 봤고 나도 무엇인가 여기에 북한 인권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영화관들에 상영을 해서 수익이 얻어지는, 말하자면 기생충처럼, 저는 기생충을 보고 완전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 그러한 테마가 되니까, 그런 소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해서 김동현 감독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모두 모이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니가타 프로젝트라는 거는 뭡니까? 네, 그거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굉장히 관심을 돌리고 있는 활동인데, 제목이 니가타 북한 인권 침해 랜드마크입니다. 네, 거기 기념물을 만드는 거군요. 네, 일본 내에서 발생한 북한에 의한 인권 침해를 형태 있는 걸로 만들어서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으로 여행 오시는 모든 분들이 거기를 돌아봄으로 해서 네. 북한에 의한 일본 내에서의 북한 인권 침해를 세계에 알리는, 역사에 남기는 그러한 활동입니다. 여기 버드나무 거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뭔가요? 네, 버드나무 거리가 지금 1차 그 북한 인권 침해 랜드마크의 1차 프로젝터가 니가타 버드나무 거리 리뉴얼 프로젝터라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전에 우선 설명드리면 이 랜드마크의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니가타 버드나무 거리 리뉴얼 프로젝터. 네. 두 번째가 북한으로 가신 약 10만 명의 분들이 이름이나 그분들이 그걸 새기는 비를 새기는 거.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북한에 의한 인권 침해의 자료나 역사관을 만드는 그 네. 자료관을 만들어. 그래서 이거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북한에 의한 인권 침해를, 그게 랜드마크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거기에서 버드나무 거리 리뉴얼 프로젝터라는 건 무엇인가? 지금 버드나무 거리라는 게 리뉴얼이니까 네. 원래 있었던 거죠. 거죠. 이게 일본식으로 야나기라고 읽는 게 아니라 버드나무라고 읽습니다. 있습니다. 네, 한국식으로 읽습니다. 네네.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1차 북송선으로 가시는 분들이 약 1000명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대다수가 니가타에서 가신 분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니가타에 같이 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우정과 감사한 마음과 그 다음에
지금은 북한으로 갔다가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버드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근데 왜 버드나무였는가 하면 우선은 니가타의 상징적인 나무가 버드나무예요. 그 다음에 북한의 평양이 유경도시거든요. 네. 버드나무가 상징적인. 근데 이 심으신 분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버드나무의 말이 뭔가 하면 그 나무의 의미가 뭔가 하면 멀리로 떠나가는 분을 발에 들이고 그분들이 무사히 돌아오는 이게 버드나무의 말이에요. 우리 무사 귀환. 네, 꽃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버드나무가 그런 말이어가지고 떠나가시는 분들한테 그 버드나무 기다란 가지를 꺾어서 가지고 떠나고 네. 이분들이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기원하는 게 그 버드나무의 이야기인 거예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306그루의 나무를 니가타 중심 거리에 양쪽 거리에 1.5km 되는 거리에 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도로가 변형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연에 의해서 많이 없어졌어요. 고사하기도 했죠, 나무가.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나무를 다시 심어가지고 일본에 이 사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에 하나바타라는 그 풍습이 있습니다. 7월 7일에. 여기에 이제 꽃에 본인들이 소원을 담아서 이렇게 걸어서 하는 그런 축제가 있어요. 네. 여기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일본에서는 마쓰리라고 하는데 네. 그러한 거 있는데 저희들이 이 버드나무를 리뉴얼해서 이 10만 명의 행처도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흔적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무사기한과 이분들이 넋을 기리고 이 10만 명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그 니가타 버드나무 거리에 그거를 바람해서 메어서 그런 행사를 하고 그 다음 여기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장 박사님한테 이제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 니가타 거리에 그때 북송사업 당시에 북송사업을 친송하는 현판이 세워져 있는데 네. 그것만 있는 겁니다. 아직 그대로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 북송젤교포 문제는 그분들이 이야기하듯이 지상낙원으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상낙원이라고 속여서 지옥으로 떨군 사업인데 네. 그 진실을 이야기하는 현판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니가타에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그대로 써있는 그 현판을 읽어보고 아 이렇게 지상낙원으로 이렇게 좋은 분들이 10만 명이 가셨네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단체는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진실을 기록한 현판을 거기에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 활동을 지금 5년 전부터 하고 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활동을 작년에 한국 국회에서 국회 회의실에서 저희들이 친북 활동을 한다고 거짓말로 저희들 친북 활동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올해에 이렇게 많은 비난과 공격과 그거를 받고 활동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모이자는 김정은을 일본 법원에도 고소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도 고소하는 단체인데 이런 단체가 친북단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절에 자빠지겠죠. 지금 이 인권 침해 역사관 등등을 세우는 비용은 민간 모금입니까? 민간 모금입니다. 네. 민간 모금과 한국 정부와 한국 국회에 네. 계속 제소를 넣고 있습니다. 모두모이자 활동 그리고 니가타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조총련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굉장히 지금 저희가 힘들고 있는 부분이 이제 10년 전에 저희가 2014년에 모두모이자가 생겨서 2015년 1월 15일에 일본 변호사협회에 젤교포 북송 문제 인권구제 신청서를 넣은 순간부터 조총련이 민감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실제로 테러 협박, 위협 등등도 있습니까? 테러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사키 대표님 집 전화에 밤중에 네. 이상한 전화를 였던지 네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고 쓰레기라고 부모가 돼가지고 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어떤 운명의 활동을 이렇게 하면 어떤 운명에 처할 줄 알면서도 활동하는 건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 지금 가사키 대표님은 집에 개인 전화가 다 끊었어요. 없고 그 경찰이 끊으라 해서 없는데 여러한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5년 전에 2019년에 북송젤교포
문제 60주년이 됐을 때 니가따 프로젝터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 민감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기에 재판보다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고 방해 책동을 하는 거예요. 아, 조총련으로서는 이게 자기들과 북한 당국을 직접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였겠네요. 그거보다도 이게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청년을 그만두시고 민단에 들어가시든지 저청년을 그만두시고 그냥 일본 사회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니가따 프로젝터는 그만하고 그 재판이나 다른 문제를 열심히 하면 안 되겠는가? 왜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자기가 그 북송 사업에 관여를 했는데 그 어르신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그 본인이 북송 사업의 준비위원회 성원이 돼서 저청년에 있으면서 보냈잖아요. 근데 자기 손자들이 니가따에서 가서 이제 그걸 보고 야, 우리 할아버지가 이 숱한 인원을 북한에 몰아넣고 그 구원도 하지 않았네. 이게 겁이 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본인이 그런 행위를 했으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그런데 제가 북성절교포 문제를 지금 저희 단체가 10년을 지금 하는데 보면은 이 10만 명을 25년간에 걸쳐서 187번의 배로 보냈는데 누구도 사죄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일본 적십자사와 북한 적십자사가 상대방의 카운터파트가 돼서 추진한 일이고 조총련이 적극적으로 그렇죠. 네, 개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의 분들은 자기네가 그때 잘못했다는 걸 알고 지금 저희들이 이런 활동에 간접적으로라도 적극적이신 분들이 계시는데 대다수는 그 숱한 사람들을 대한령을 해서 보낸 분들이 누구도 아직 사죄 한마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활동을 방해까지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 인간이 양심을 지니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지금 북송 제1교포 문제는 국내에서 생각보다 뜨거운 이슈가 아닙니다만 최근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북송 제1교포 문제 전담팀을 만들겠다 이런 공문을 받으셨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12월 9일에 한국에 계시는 북송 제1교포 탈북민들 중에서 33분이 진화위, 진실화해를 위한 네. 가고사정리위원회에 우리들이 이 문제가 인권 피해 문제가 있다는 걸 조사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서를 넣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번에 9월 14일에 네. 그 조사 개시 통지서를 받은 겁니다. 네. 한국 정부, 일본 정부, 그 어느 정부 기관이 이제까지 하지 않았는데 한국 정부 기관이 처음으로 북송 제1교포 문제 피해자들을 조사를 하겠다고 통지서를 보내온 겁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가사기 대표님이 막 우신 겁니다. 20년 활동을 해서 드디어. 네, 그래 우셨는데 이게 이제부터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분들이 다 북한에 계셔서 북한에서 아무런 증거를 취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증언 말고는 없는 물적 겁니다. 증거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화위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하셔야 될 거고 저희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북송 제1교포 분에 관해서 아시는 교수님들 그때 당시를 체험하셨던 증언자들, 당사자들, 친척들 보내신 분들 다 합해서 이 증거를 모집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내년 5월까지 마무리거든요. 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렇게 뭐 넉넉하지 않네요. 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저희 지금 이 활동을 지금 방해하시는 분들도 좀 스톱을 하시고 5월달 이후에 좀 어떻게 공격도 하시고 이 진화위 조사가 최대한 잘 되게끔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일본에 계시는 그 모두모이자의 한국 사무국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아버님하고 오빠분이 일본에서 가셨는데 북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신청서를 냈는데
이분이 그 아버님이 자녀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증명할 게 없는 건데 북한에 아버님 묘가 있는데 그 DNA 이렇게 이제 황당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 있은 사건도 한국에서 조사팀이 들어갈 수 있는데 네. 북한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대미문의 어려운 문제여가지고 저희 모두 모이자가 일본과 한국에 모든 협조를 해서 내년 5월까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하시고 저희 모두 모이자가 지금 좀 공격을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저희가 후에 이제 다 잘못된 부분을 받아들일 거니까 지금 현재 5월까지는 이걸 딱 멈추시고 저희들한테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해주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이분들의 정확한 저희는 뭐 거짓말도 무수것도 보태지 말고 사실 그대로 조사해달라. 그대로 네. 조사를 해주셔가지고 한국 정부가 한국 국회에서 이 북성젤교포 피해자분들에 대한 구제법을 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인가 대책 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국 정부에서는 이 10만 명 인원에 대한 전담팀을 좀 해서 조사와 기록과 보존과 해서 역사에 알리고 역사에 이런 피해가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약 10만 명이어서 일개 단체나 개인이 다룰 수 있는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좀 실리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그 1차적으로 이 교과서의 후대들한테 지금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우선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아는 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문제를 꼭 교과서에 반영을 해주셔서 한국 사회가 우선 이 문제를 아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그 많은 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59년에 북송 사업이 시작될 때 이승만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했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데모도 많이 했고 또 북송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한일 통상을 중단해버리는 강력한 항의의 뜻도 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국민들, 일부 한국 국민들 입장은 이 문제가 일단 상당히 오래된 문제고 두 번째는 어쨌거나 본인들이 선택해서 북송선을 타놓고 이제 와서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그럼 본인들의 책임은 없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걸 저희가 도쿄 지방법원에서 객하는 됐지만은 도쿄 지방법원에서 가장 큰 문제를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네. 그게 뭔가 하면 도쿄 지방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북성젤교포 문제는 북한과 조청년과 일부 기관에 의해서 지상낙원이라는 거짓에 속아서 진행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각하된 거는 뭐 이게 시효가 지나서 그랬다는 것이지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한 거네요. 일부 기관이라는 거는 일본 적십자사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밝히지 않고 북한과 조청년과 일부 기관에 의해서 됐다 하고 그 대상보다는 일본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이분들이 스스로 갔다고 한 걸 아니고 이 속임수에 의해서 유괴 행위에 가깝다는 걸 일본 지방법원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2014년에 COI UN 북한 인권 조사 보고서에서는 북성젤교포 문제를 강제 실종, 집단 납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엔의 북한 인권위원회는 북성젤교포 문제를 강제 실종이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1동포들 숫자가 한 60만 됐나요? 네, 그게 이제 1945년에 일본이 패망을 딱 선포했을 때 일본 애무성 기록에는 약 200만 명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기한 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져서 조선 전쟁이 발발하기 한 전에 6.25 전에 그 6.25 전쟁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일본 애무성에 등록된 게 약 6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959년 12월 14일부터 진행된 북송제일교포 사업이 약 1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가셨어요. 나중에 밝혀진 일본 기록에 보면 당시 그 제일동포들은 가장 이제 빈민층이었고 네.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숫자도 많았고 또 일본 정부는 당시 제일동포들을 잠재적인 위험군으로 봤기 때문에 일본의 그 사회 안정 및 재정 안정을 위해서 제일동포의 약 20% 정도를 북송하고자 한다라는 계획서가 나중에 발굴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60명에 1명은 보내야 된다고. 네. 그거 어떻게 됩니까? 60만 명 중에서 한 18% 정도 네, 되는 갔죠. 거네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북송제일교포 문제가 굉장히 많은 역사의 교훈을 안겨주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은 제가 우리 모두 모이자가 북송제일교포 문제를 굉장히 신중히 조심히 다루고 있는 부분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다뤄야 된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그때 당시에 자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나 모두가 잘못했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그 문제가 발생한 데는 많은 요소적에서 책임 부분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때 당시 살던 제일조선인들도 책임이 있었고 또 그거를 묵인한 미국은 또 그때 당시는 왜 그때 시대적인 배경이 가난한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된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도 작용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도 많이 참작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걸 하고 해서 딱 누구가 잘못했다고 모든 걸 거기에 전가하거나 이것도 잘못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누구의 책임은 면제해주고 누구의 책임은 더 씌워주고 이러할 권한도 누구한테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사실에 입각한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책임과 그런 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는 제가 저희들이 모두 모이자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2015년 1월 15일에 일본 변호사협회에 인권구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첫 번째 안건으로 요구 조건이 그 활동에 관여한 사람들이 이 피해자들 향해서 사죄를 할 때에 대한 걸 요구했는데 아직은 한 명도 한 군데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이 아까 일부 일본 기관의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문에 정말 큰 거를 저희들이 얻은 겁니다. 정말 그 승소를 하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해요. 왜 이분들이 결국은 한국에서 저희들이 이제 활동할 때 처음에 어떻게 들어온가 하면 지금도 다 빨갱이가 돼가지고 저청년이나 북한 쪽이 돼가지고 다 갔는데 무슨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냐. 그 다음 일본 쪽에는 너네가 다 자기 발로 가가지고 무슨 이제 와서 이게 상당한 명예훼손이거든요. 그게 이제 일본 지방법원에서 이분들이 명예의 담은 중요한 부분이 회복이 된 겁니다. 조직적 유괴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하는 게 도쿄 고등법원에서 이번에 10월 30일에 판결이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이 나는데 그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봐 주시고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그래서 역사에 진실에 입각한 이게 북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진실에 입각한 정확한 진실에 박혀져 가지고 그에 따른 명예 회복이나 피해 회복이나 이런 거는 이루어져야 되고 또 여기에서 진실이 회복됨으로 해서 우리가 역사에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북송제일교포 문제는 정말 최하층에서 힘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꼭 해결하는 데서 함께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송제일교포의 인권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활동하시는 모두 모이자를 열렬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